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오해겐자부로 선생님의 작품 우리들의 광기를 참고 견딜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오늘은 다른 연작 소설 산 재물의 사나이는 필요한가? 굉장히 끔찍한 제목이기도 하죠. 산 재물의 사나이는 필요한가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괴이하기도 한 그런 소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이 소설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영화가 표현할 수 없는 지점이 있죠. 근데 저는 영화 소설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안으로 축소되고 굉장히 조금 위축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라는 매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해지긴 하겠죠. 왜냐면 영상 매체가 너무 대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이런 뭐 찰스 디킨스 이런 작가들이 생존해 있을 때의 그 위상은 소설이 갖지는 못할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의 시대와 같은 윌리엄 포크너는 뭐 인기는 없었죠 생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생전은 아니고 하여튼 프랑스에서 인기는 있었네. 정정할게요. 근데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우리가 마치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인물의 상이라든지 인물의 느낌이라든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설은 읽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졸립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소설 자체는. 영화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브라이언 드팔마나 스콜세지 영화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감독도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해석은 능동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영화를 보고 소비를 하면 되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재창출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보여지는 게 전부예요. 사실 거기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그 화면 구성이 전부라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을 능동적으로 굴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영화에서의 이 작업은 왜 저 감독이 저기서 저런 식으로 장면을 연결 지었느냐에 대한 우리의 2차적인 영화가 끝나고 나서의 2차적인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화를 볼 때만큼은 1차 관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 영화만 우리는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소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철학적인 용어로 심상적 이미지, 표상의 작용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형의 인물이 있다, 어떤 형태의 상황이 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일단은 깔고 시작을 해야지 소설이 읽히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더 많은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이 소설이라는 예술 작품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화보다 더 마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소설 속에 등장한 어떤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같은 감각하는 것과 같은 기시감이나 착각이나 환시를 우리에게 대리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적인 체험, 중재적인 체험, 해결적으로 하면 매개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영화보다 소설이 우위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에 뭐 많은 이렇게 우리 시대상이 사실은 소설을 보고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많이 맞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분명히 좀 존재하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에겐자부로의 두 번째 이제 제가 시간을 마련한 산재물의 사나이는 필요한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또 블로그에 쓴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해의 소설 속 이상한 인물들은 카프카 소설 속에 등장하고는 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의 막과 살짝 벌어진 틈을 제거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막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연극 속에 제4의 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짝 제거는 해요. 나 오해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병든 자폐로 조금 병을 든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일본에서 있는 일이고 들은 얘기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오해의 소설 속에 독자가 이 인물들에게서 받는 느낌은 그러니까 특이한 인물들을 등장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도 산재물의 사나이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어떤 특이한 인간을 등장시켜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소설 속 화자는 나이고 스스로를 자폐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사는 소설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다시 말해서 오해겐잡으로 자신이 소설 속 나레이터로 등장한 것이에요. 그런 나에게 이상한 거구인 제니라는 사람과 그의 조수가 찾아와요. 쟤는 한눈에 봐도 일반인의 2배 이상의 덩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한번 그려보자고요. 제니 있고 2배 이상의 덩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오해의 묘사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그의 육중한 몸을 근거로 해서 그가 나의 눈앞에서 그가 벌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의 본질과 외면을 엮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오해겐잡으로는. 오해는 제니라는 인물이 가진 육체적 본질을 하나의 이상한 타자로 보고 있어요. 그 자신의 몸은 자신의 강렬한 주장과 생각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해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체구가 크고 좀 살도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은 젠의 상대가 그의 거대한 몸을 보고 겁을 지레먹기 때문이다. 화자인 나 역시 그러한 두려움을 숨기지는 않아요. 행여 젠의 의견에 반하기라도 한다면 그에게 응당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화자는 유아기적 처벌이 현재인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각해요. 그런데 젠에게서는 자신의 그러한 외면을 끊임없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어요. 내 덩치가 이러니까 내가 저 사람,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나를 보고 분명히 무서워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도한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매너를 보이는 거지. 과도한 통제. 그걸 이제 나는 통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화자인 나는. 다시 말해 젠의 그러한 육중한 몸과 자신의 외면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느낌을 젠이 알아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젠은 이러한 통제를 넘어서 달콤하기까지 한 선으로 자신을 이끌고 타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취해요. 근데 이 젠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의 의견의 골자는 어린이를 보호하자예요. 어린이를 무슨 수로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마왕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북한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할 인형을 만드는데 그 인형 안에 북한과 베트남의 어린이의 손목을 날려버릴 폭탄을 집어넣어서 그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폭탄을 넣어서 북한과 북베트남 쪽 어린아이들, 그냥 베트남 전쟁 이후니까 손목을 날릴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가장 약한 자인 어린아이들부터 싸움에서 희생당하는 건데 그 인형 안에 든 폭탄으로 만든 것이 빠찡꼬의 구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균 덩어리이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도박을 할 때 그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그 더러운 은쇠로 애들의 손목을 날릴 폭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쟤는 이러한 끔찍한 악의 속을 해서 어린이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대마왕의 근거지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맨날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약간 찾아오는 게 무서워.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소설가로서 나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좌파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이지만 또한 휴머니스트적인 입장으로
좌파지만 좌도 우도 아니에요, 솔직히. 오해 선생님 보면. 물론 좌셨지만, 하는 말투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모두깍이에요. 모두깍이 인형이야. 근데 맨날 찾아와.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 있는 거야.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태도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맨날 찾아오는데, 나는 죽겠어. 이렇게 듣는데. 근데 자폐인 내 아들이 지금 뭐야? 발작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얘를 때리는 행위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얘를 때려서 지금 내 육체적인 감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얘가 지금 발작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의사의 긴급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얘를 안 되면은 세게 얘를 자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격이 하나 체벌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극을 주는데 이때 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요. 내가 얘를 때릴 때의 느낌, 그리고 얘가 지금 깨어날 때의 느낌이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고 그 의식의 흐름 끝에 젠이라고 하는 남자가 들어오는 그 동시성이 겹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젠이 그 순간에 얘를 내가 자폐해 있는 애를 자극을 주는 이 체벌이 아니지. 자극을 주는 행위가 젠의 눈에게는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젠의 눈에는 당연히 어린아이를 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럼 읽어볼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젠이 오히려 충격을 받고 오해의 집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오해 겐자부로는 같이 다니던 그 조그만 그 조수 한 명 있어요. 젠의 조수에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젠이 어렸을 때 그는 그의 친구들과 전쟁 중에 한 병사와 지내게 된다. 그 병사는 패전이 되고 탈영을 한 존재였는데 어린 젠과 불황자였던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의 작은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탈영병은 밤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작은 왕국에서 끔찍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 병사를 죽인 거예요. 응당할 수 있는 반응인데 아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병사를 죽이고 그의 몸을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인을 한 거죠. 젠은 이 소설에서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로 성립이 돼요. 그의 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방패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는 성적인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성기가 성인의 이런 이렇게 제2차 성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젠의 조수는 젠과 일종의 동성애적인 관계를 정신적으로만 맺고 있어요. 젠은 악과 선 중에서 노골적으로 선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그의 웅변조의 말과 어린아이를 더 이상 악에 물들게 하지 말자는 그의 주장으로 이어져요. 어린아이의 손을 대마왕의 폭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말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산재물로 먹여달라는 그의 딴에는 숭고한 희생정신은 젠이 겪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어린아이들을 위한 산재물로 먹여달래. 그러니까 이런 희생정신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적인 대꾸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또 요거는 또 읽게 되면 읽어볼게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에겐자부로 선생님의 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지닌 그런 기괴한 측면을 그냥 이렇게 막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렇게 저는 초창기 소설보다도 물론 만해논년의 풋볼은 그냥 걸작이고 오대 선생님이란다. 오에겐자브로 선생님의 문학의 첫 번째 아주
집대성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중후반부에는 이 오해 선생님이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의 의식인지 아니면은 내가 일본 사회가 이렇게 이끈 것인지에 대해서 거대한 매개자의 입장을 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요. 픽션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냥 막 드러내세요.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것을. 근데 후반부는 정말 선생님 막 나가시네요. 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렵기도 하고 난해한데 전반기에는 굉장히 형식미가 느껴져요. 그래서 딱딱딱딱한데 저는 딱 이 중후반기의 소설이 참 좋아요. 자신의 의식의 흐름으로 막 나가기도 하시면서 소설적인 그로테스크한 형식은 또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신 이런 중간적인 형태를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소설도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